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운영자 일명 갓갓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아직 신상 공개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아서 얼굴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고 이름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4살의 문모 씨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한편 오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죠. N번방 사건, 다시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너가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째 차를 그리 잘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팡팡! SUV 전차종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걱정이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한 주가 또다시 연기가 됐는데요. 잠시 후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등교 개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야 원내 사령탑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예상한 대로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요새 잘 맞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이 됐는데, 자, 이제 아주 바쁩니다. 일단 선출되자마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상을 당해서 그동안 일을 며칠 못해서요. 당하셨어요.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상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네. 국회의장단도 바로 뽑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내부 협의, 여야 간 협의,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일단은 당선인들이 그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죠. 예. 가고 싶은 상임위에. 예. 그런데 이게 막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기 상임위는 막 몰리고, 네. 비인기 상임위는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율해야 되는 게 이제 원내대표의 큰 역할이고, 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상임위를 어느 당에 배치할 건지를 몫을 나누고
이제 위원장을 또 각각 당들이 세워야 됩니다. 예. 보다 큰 건 또 이제 21대 그러면 전반부 국회의장은 누가 맡을 것이냐, 국회 부의장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뭐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올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국무총리 되려다가 지난번에 좀 이제 안 됐던 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가 워낙 다선이라 예. 뭐 일부 등등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예. 자, 그런데 지금 원구성보다 먼저 더 급한 게 이 신임 원내대표들에게는 20대 국회를 잘 닫아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20대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돼요. 지난번에 이 국회에서 왜 이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하라. 그 시위했던. 이게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예. 이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는 또 처음부터 계단을 그렇죠. 밟아가야 되거든요. 과거사법. 이게 김무성 의원이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해서 물꼬를 텄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흘간 농성했던 그 최승호 씨가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처리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죠. 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예. 근데 본회의가 지금 12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은 무산됐고. 네. 일단은 신임 이 원내대표들이 한 번 만나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김태년 원내가 조문을 가면서 예. 30분 독대를 했지만 공감되는 30분을 또 독대를 했군요. 거기 장례식장에서. 없이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사람 안 몰리는 시간에 가면 이게 상주가 그래도 식탁에 나와서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30분간 적지 않은 시간을 상주로서는 할애했고요.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밝힌 바는 상중이라 이게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20대를 잘 마무리하고 21대를 잘 열자 하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래서 소통 가능성을 이제 높게 예견하도록 했는데 내일 만납니다. 네. 네, 부친상 끝나고 이번 주까지는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가거든요. 예. 하지만 시간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내일 수요일에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15일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요. 이제 가늠하게 하는 이제 것인데 내일 이제 뭐 내용이 좀 나오겠죠. 예. 15일에 열리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지금 임시국회가 15일까지예요. 그래요. 예. 네네. 근데 이걸 조금 연장하면 29일까지가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15,700여 개 법안이 계류돼 있고 이거 사실상 다 폐기된다. 폐기가 아닌 법안들도 있는데 21대선 다시 소위원회부터 다시 밟아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폐기나 다름없죠. 새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29일까지로 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 놓고 다음 주에도 본회의를 한두 차례 더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초선 당선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에. 예. 그러니까 40%가 넘죠. 양쪽이. 현역 의원 중에 그만큼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번 주말에 방을 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방을 빼줘야 뭐 한 열흘 남짓이라도 이 신임 당선자들이 이제 자기 방 배정 받고 들어와서 짐 정리하고 여기다 또 뭐 이 적지 않은 숫자의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실 정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들고 나고 하는 과정에 본회의 열면 제대로 좀 심란한 과정이 되겠는가. 지금 뭐 방 뺏고 이제 짐 다 싸서 차에 실었을 텐데 본회의장 올라가서 이게 좀 제대로 본회의가 진행되겠는가. 그래서 이번 주 15일에 되는 게 가장 좋고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는 것이 워낙 일을 안 했던 20대 국회니만큼 국민들에게 유종의 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돼야 할 것이 이제 과거사법이 있고 어제 환노위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화답하듯 지금 일부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일 주호영 이제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만남이에요. 공식 첫 만남을 가지면 여러 가지 20대 마무리 문제와 21대를 개원하는 원구성 문제가 두루두루 이제 우선 통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원내대표들을 이제 한번 모아서
청와대에서 여야 회담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예. 이거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양당 구도가 됐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격차 있는 여야 양당 구도가 됐고 그 지난번 20대 국회에서의 원내 대표 모임을 보면 주로 교섭단체만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민생당이 된 이 초기에는 국민의당, 중간에는 이제 바른미래당 이렇게 여러 번 변화를 겪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제3당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과연 미래한국당 19석인데 이 통합을 미루면서 지금 원내교섭단체 역할을 하게 될지 한석을 더 채워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 원유철 대표가 지금 약간 묘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꽤 오래가네요. 네, 오늘도 더불어시민당은 뭐 민주당과 합당하는 걸 다시 한번 확정했는데 완전히 의결을 했죠. 합당을. 네네. 의결을 그래서 했고. 이제 합당입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177석의 여당이 탄생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원유철 대표가 어쨌든 이끄는 미래한국당의 행보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우리 국민들 보는 시각이 약간은 좀 희망적인 기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0대와는 좀 달라진 그런 여야 관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상임위 배분할 때 특히나 이 법사위원장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또 충돌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하지만 두 사람이 밀당하면서 김태년 이 신임 원내대표는 워낙 정책통 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전략통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좀 고성을 지르고 막 그럴 때도 이 두 분은 강성이 결코 아니에요. 뭐 합리적 소통주의자들이고 실리 뭘 주고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분들인데 문제는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끔 고성을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보듯이 그러면 판 깨지는구나 그러는데 이 두 분은 이 쇼를 많이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게 다 이 자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든 뭐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든 워낙 전략적으로 언행을 하는 분들이라 두 사람이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치고받고 엎치락뒤치락 해도 아주 이제 물밑에 다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다. 그렇군요. 이런 좀 믿음이 가는 분들이긴 합니다. 예, 뭐 선수 중에 선수들이니까 뭐 4선, 5선 이렇잖아요. 양쪽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통합당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딱 재단할 수가 없는 게 이 물밑 기류들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팽팽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선인 모임을 지난번에 해본 즉 당내에 부정적인 기류가 또 만만치 않은 걸 확인해서 딱 이걸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언제 결정되냐면 지금 오늘 아마 장제원 의원이 보수재건 원탁회의를 만들자. 보수재건 원탁회의. 이거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원로, 중진, 그다음에 또 초선 의원들, 젊은 피 다 모여서 자,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것인가, 보수의 가치, 보수의 철학, 보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해서 비전을 내야 되는데 소통도 하지 않고 뭐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알아서 우리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데 일단은 보수재건 원탁회의가 구성된다라고 전제하면 이건 자강론을 의미하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니 내부의 목소리를 규합해 나가면서 우리 힘으로 이제 보수재건을 이끌어 나가자. 그럼 이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한 반반 정도 봐야 됩니까? 김종인 반반입니다. 비대위 체제 갈지 안 갈지? 이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갈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이 당선인 총회를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당선인 총회를. 네네. 그럼 이번 주말이 되는 거죠. 이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다음 주 20일이 수요일이니까 1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9일, 20일 양일간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자,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추대돼 있는 상황이에요. 추인됐습니다. 전국위에서 의결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안 받는 이유는 임기 연장이 안 됐죠. 8월 31일 전당대회까지로 현재 당원 당규는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연말까지 이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상임 정국위를 다시 한번 열어서 당헌 당규를 이제 개정을 해서 12월 말이든 뭐 내년 초든 임기를 한 1년 가까이로 밀어놓고 예. 그래도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5월이 끝나가기 때문에 사실 한 7개월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당을 좀 수습해달라라는 이 권한의 위임을 당대표 권한의 위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하자. 요 기류가 지금 하나 있어서 다음 주 화수에 당선인 총회를 통해서 이 입장 보수 재건 원탁회의로 자강으로 가느냐 김종인 위원장을 굳이 이제 영입해서 연말까지 시간을 주어보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현재로선 반반이다. 그럼 또 예상을 또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네네. 네, 일단은 김종인 카드가 굳이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강론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되든지 내부에서 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예견을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연말까지 이 보수 재건, 통합당 재건의 기회를 주어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카드도 버리기는 아까운 카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 윤미향 당선인 있잖아요. 더불어시민당에 지금 논란이 하루하루 점점 커져서 지금 그 정의기억연대의 그 회계 처리가 좀 불투명하다. 이거 후원금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리 다 알았던 거 아니냐 그 당시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충돌 중인데 이 무엇보다도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고령 92세이십니다. 30년간 사실은 상징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운동을 이끌어온 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양대 축인데 김복동 할머니는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미향 이제 이 정의기억연대 대표 전 이사장입니다. 현재는 내려왔고요. 이 이용수 할머니와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2015년 말에 한일 위안부 협정. 이때 이 10억 엔의 출연이라든가 이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외교부 관계자는 알고 있었고 부정적이지가 않았다.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고. 윤미향 당선인이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봤다, 이 합의를. 여러 차례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요, 이 10억엔 출연이라든지 뭐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면 합의 뭐 불가역적 뭐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일 정부 간의 이면 합의 이야기고요. 이 윤미향 대표는 몰랐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안 수준이다. 다만 굳이 팩트를 체크한다면 발표되기 전날 통보는 받았다. 하지만 이걸 협의를 했고 뭐 정의기억연대나 할머니들이나 윤미향 대표의 입장을 반영했다든가 하는 얘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요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게 보상이나 배상이라면 우리는 응할 수 있지만 치유금이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주는 돈은 할머니들은 받을 수 없다. 근데 이제 할머니는 또 우리 의견 안 물어봤다. 윤미향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근데 이제 정의기억연대 쪽은 할머니들의 입장을 개개인별로 물어봤고 일부 받겠다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유족이나 혹은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10억엔 가지고 이 화해 치유 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돈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들이 완강히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로 돌아가 보면 일부 할머니들은 받지 않은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수와 연대는 이걸 반대했던 입장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흐름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정의기억연대 이제 회계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큰 사안인데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90년대에 할머니들에게 돈을 나눠드린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건 이제 지장을 찍은 영수증을 90년대 걸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개했고 그 2015년부터 지금
지금 한 이제 5년 되는 시간 동안 22억여 원의 기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이 중에 할머니들에게 쓴 돈은 이제 약 2%가 채 되지 않는다. 2%요? 그런데 예. 한 9억, 그런데 이제 9억 정도 썼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직접 지급한 돈은 이제 한 2, 3% 되는 것 같고요. 아, 직접 지급은 할머니들에게 2%. 지원된 돈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42% 정도 됩니다. 이게 9억 정도고요. 아, 예.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뭐냐? 적립돼 있는 돈도 있고, 예. 이제 사업비가 쓴 명목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전시관의 이제 설립이라든가, 네, 예. 또는 이제 평화의 소녀상의 이제 이 어떤 그 제작과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설치, 국내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비재단 기금 활동, 또 장학사업, 주로 시민운동가들의 이 자제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이게 다 일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공식적으로 된 것 같고요. 두 가지 의혹이 남아요. 하나는 윤미향 대표의 딸이 상당히 고가의 이 미국 유학 가 있다. 음악 전공으로. 이거 어느 돈으로 썼느냐? 이 급여는 사실 최저급여를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윤미향 대표가. 네, 그 윤미향 대표가 밝혔는데 남편분도 민주화운동 희생자입니다. 남편에게 나온 보상비를 딸의 유학비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증빙 여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맥주집에서 3,300여만 원을 하룻밤에 결제해서 많은 언론들이 하룻밤 술까지 3,300만 원? 근데 이거 490만 원으로 확인됐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쓴 돈은 490만 원이고. 네. 900만 원 결제했는데 이 술집 주인이 난 실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정도를 다시 기부했어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돈은 뭐냐인데 행사비를 이게 주점에서 쓴 비용에 묶어놔서 그렇다. 그럼 이건 회계적으로 조금 투명한 추후의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원래 내일부터였죠. 고3 학생들 시작으로 해서 등교 개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태원 클럽 영향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개학이 한 주 더 연기가 됐습니다.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점, 궁금한 점 많은데요. 경북교육청의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우, 요즘 정말 바쁘시죠? 정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아유, 예정대로 내일 개학하면, 고3부터 개학하면 참 좋은데, 이게 또 이태원 클럽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일주일씩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등교 개학 계획과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모든 일정이 일주일씩 수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원래 고3이 개학인데 5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단계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7일 일주일 뒤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인 6월 3일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마지막으로 6월 8일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북에는 우리가 그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그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게 또 원래부터는 13일부터 가능했는데 또 일주일 연기되어서 5월 20일부터 네. 학교의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학생이 60명 이하의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한다면 그 학교에서 원한다면 5월 20일부터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가 가능한 거죠. 예, 지금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소규모 학교 측에서 좀 미리 등교 계약을 하자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나중에 하자는 예.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소규모 60명 이하이지만은 사실은 뭐 10명 이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온라인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학교 협의대로 하는데 예. 신청한 학교들이 뭐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요, 지금 문제는 바로 이제 진학을 앞둔 고3생들, 중3생들일 텐데 이렇게 자꾸 계속 미뤄져서 결국은 한 석 달을 그냥 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냥 아니고 온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예. 이거 학사 일정 문제가 없나? 이게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고3, 중3들. 예. 일단은 그 초기의 이 비상 상황에서는 원래 수업이 190일인데 수업 일수가 그 10%를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뒤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3주 정도는 방학을 이용해서 보충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예. 온라인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학사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힘들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여름 방학을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고3은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3은 대학 입시 일정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나머지 다른 학년들은 한 3주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예. 3주 정도는 다른 학년은. 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고3생들 먼저 계약하는 건 등교 계약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 다음 주에 그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먼저 등교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좀 계세요. 예. 이거 왜 그런가요? 그런 면이 있죠. 또 일부 매스컴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더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학생 안전하고 교육 현장의 그런 상황, 학부모 의견 이런 것들 종합했는데 유치원과 일단 초등학생들은 1, 2학년들은 원격 수업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EBS TV 시청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사실은 학부모 등교라는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맞습니다. 예. 아이들 도와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그 지도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돌봄 때문에 돌봄 참여 학생이 지금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에 참여를 이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고학년부터 등교하면 밀집도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돌봄이나 또 돌봄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유치원생부터 등교 계약을 실시를 하는 거군요. 원격 수업도 좀 어렵고 돌봄의 부담도 많이 가고 그래서 자, 그나저나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 특히 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도 오늘 학교 나갔다, 출석했다 이게 인정이 된다면서요? 예, 원래는 그 체험학습을 할 때 그게 인정이 됐었는데 체험학습 이번에 이제 감염병 그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험학습 대신에 가정학습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사전에 신청서를 역시 그 교회 체험학습처럼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예. 또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많으면 과제 수행 학습 등으로 뭐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그 최대 20일 돼 있습니다. 시침이.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2학기 또 상황을 어떻게 될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한 40일 정도로 40일이나 60일 정도로 이렇게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 불안한 분들은 학교를 안 보내고 가정학습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학년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초중고 모두? 예, 그렇습니다. 예. 다 됩니다. 초중고 모두 다 되는 거. 예. 자, 그리고 또 감염병 전문가들은 좀 입장이 반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등교 개학도 중요하지만 방역이 최우선 아니냐. 그런데 이 대학 입시와 돌봄 등을 이유로 강행이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일정을 정할 때 그 학부모님, 선생님 또 우리 경북 같으면 아이들의 그 설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육감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도 거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질병본부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질병본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 중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병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 관련해서는 이미 현재 다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본에서 끝까지 반대했는데 뭐 강행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협의하에 결정하셨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자, 경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지금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좀 걱정을 좀 덜어주는 그런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학교도 지금 내일 등교 준비를 완벽히 다 했거든요. 급식 준비까지 해놓고 있는데,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연기가 쭉 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또 열화상 카메라, 또 소독제, 방역, 그다음에 모의 훈련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김천여고 모의 훈련에 참관을 했는데 아주 매우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일단은 등교 개학을 한 후에 만약에 뭐 학생이나 교사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떤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가정에서 학교 등교하기 전부터 발열 체크를 일단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교할 때 발열 체크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학교 등교를 하지 않아야 되고, 학교에 와서 만약에 발열 검사에 체크가 된다면, 우리가 선별 진료소를 지금 별도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을 또 교직원을 대기를 시켰다 기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확진이 나온다면 학생이 어떻게 확진이 됩니까? 나오면 학교는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교생이 다요? 예. 그 상황을 이제 일본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확진자 나오면 현재는 이제 온라인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교생이 다시 이제 또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한 또 14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등교 수업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이 지금 병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행으로 해서. 일단은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간다는 거, 전교생이다. 이런 방침이시고, 학교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실천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규모가 큰 학교,
대규모 학교, 그다음에 과밀 학급 이런 경우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일 모레 경북형 그 수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지금 본입형을 앞두고 있는데 규모가 큰 학교는 고3, 중3은 제외하고 네. 격주로 1, 2학년 격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초등학생들은 주로 이제 격주나 격일이나 이렇게 선택하도록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고3, 중3 빼고는 매일 나가는 게 아니군요, 등교를. 격일이나 격주로. 예, 규모가 큰 학교만. 규모가 큰 학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뭐 한 500명 이하 정도는 학교에서 가능한데 지금 1000명이 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학교들은 거리 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실 내에도 그렇고 쉬는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예. 특히 점심시간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과밀 학급 경우도 분반을 하도록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반을 해서 미러링을 통해서 중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분반을 해서 하루 나오고 하루 나오지 않고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급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식탁 칸막이 또 시간 분산 일렬로 앉기 한쪽 방향으로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질문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 문재인 대통령 3주년이었는데요. 네. 그 지난주에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뭐 71%가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이 소식 좀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71% 긍정평가. 이 임기 초반 아닙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로 나타나서 긍정이 5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 총선 결과도 영향을 줬겠고요. 코로나19 평가에 따른 편성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까지 추가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영향, 또 코로나 영향,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까지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이런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겠고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임기 지금 4년 차, 이제 만 3년이 지나갔는데 이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로는 정말 믿기지 않는데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기준이 이 대통령 지지율은 경북공, 우리 시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제, 북한, 공약. 공공개혁, 특히 이제 검찰 관련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가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역대 대통령은 경제, 북한, 공약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이 평가가 결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 임기 한 4년 차에 진입하는 시점에
긍정평가가 그나마 더 높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긍정평가 41%, 부정평가 33%인데 예.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긍정평가가 40% 되었지만 부정평가가 더 높아서 임기 후반만 되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써지도 않았던 돈이 잔고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마치 은행 계좌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코로나19 총선 긴급 재난금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무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만들지 못했던 이 긍정평가 71%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 안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 3년 지났을 시기에 70%대의 지지율이라는 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민주당, 또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각 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모두 원내대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원내대표 선거 주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2년 동안 경제 성과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수건과제 해결할지 김태년 원내대표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대 영남 대결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주호영 5선 당선인이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여부도 중요한데 각 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46%, 미래통합당 17%, 정의당 7%,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꽤 올라갔습니다. 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한국 갤럽 조사잖아요. 네. 한국 갤럽 조사 때는 좀 통합당 지지율이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난주 제 기억에는 통합당이 19%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조사 기간에 그렇죠. 결과에서 내려갔는데 면접원이 직접 하는 전화조사에서는 자동 응답조사보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약 한 10%포인트 가량 적게 나타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조사 방법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동 응답 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약 10%포인트 미래통합당이 더 나타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망 현상입니다. 선거에 참패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샤이 보수, 그러니까 무응답층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을 지지했었던 응답자가 나는 지지정당이 없다. 무당층으로 옮겨간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샤이 보수 숫자도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조사 방법 차이군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응답, 기계로 이제 응답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1대1 전화 면접 조사하는군요. 그 휴대전화 RDD 조사라는 게 그 면접 조사예요? 사람이 물어보는 거? 면접원이 직접 유선전화도 일부 포함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휴대전화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이제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지지정당이 없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나는 거군요. 바로 그런 이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조사도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들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 중에 하나고 또 이 자발적 기부 상당히 우리 권장되고 있는데 잘못 이 전체 동의를 하면서 이 기부가 돼서 이거 어떻게 취소하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던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두가 다 받는 것에 대한 긍정 여론 더 늘어났는데 그만큼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10명 중 7명 가량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타났고요. 중도층의 평가도 중요한데 중도층의 경우에도 긍정평가가 10명 중 7명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완전히 압도적이군요. 점점 더. 처음에는요, 우리 배종찬 소장과도 얘기했잖아요. 네. 선별 지급이 좋냐, 보편 지급, 다 주는 보편 지급이 좋냐 물어봤을 때 선별 지급이 한 3분의 2 됐고 보편 지급 한 3분의 1 찬성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완전히 바뀌었군요. 결국 이제 속도입니다. 골든타임 내에 그토록 바라고 또 기대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된다는 점에 상당히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코로나19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주요한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등교까지 수년될 정도로 이태원발 집단 감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인식이 느슨해진 건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되면서 각종 방역에 대한 인식이 좀 다소 느슨해졌다. 행사 모임 참석에 관련해서도 4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자제하겠다 이런 의지가 높았지만 좀 느슨해진 것 같고요. 야외 활동이나 병원 보고서 방문 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도 모두 한 달 만에 낮아졌는데 이태원 발로 우리 등교에까지 영향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개인 위생 방역만큼은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서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초미세먼지에다가 황사까지 몰려와서 대기질이 탁합니다. 초미세먼지와 황사미세먼지는 지름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초미세먼지가 입자가 더 작아서 몸속 깊숙이 침수해서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먼지가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있는 상태고요. 오전에는 국외 오염물질도 섞여서 PM2.5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쁜 수준까지 올랐었고 오후엔 주로 PM10 모레 입자겠지만 계속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가운데서는 문경만 보통으로 대기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안 좋습니다. 상주 94 마이크로그램, 안동 예천 116, 의정 113, 영주봉화 131, 영양 111, 이렇게 나쁨으로 나와 있고요. 청송이 182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오늘 밤 늦게부터 공기가 다시 청정해지겠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창문을 좀 닫아주시고 대기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깨끗하겠고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목요일에는 27도까지 오르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예천이 8도에서 24도 분포 나와 있고요. 상주 10도에서 24도, 의성 6도에서 25도, 예천, 청송, 영양이 7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3도 낮은 20도, 습도는 40%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